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옹부준배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2주간 2단계로 완화되고 추석 연휴인 28일부터 방역이 강화된다는 소식과 아베 정권 계승을 표방하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공식 출범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특보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소상공인들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급의 기준과 실질적인 다른 대안 등에 대하여도 꼼꼼하게 짚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부는 수도권 등교 재개 여부는 전국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으며 20일까지 수도권 유, 초, 중, 고교는 원격 수업을 유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며칠 전 인천에서 50대 가장이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운전 참여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방송한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에 따른 내용입니다. 9월 13일 오후 6시 뉴스 특보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기자가 구체적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기자는 취업준비생 큰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은 PC방을 운영 중이고 아내는 방문 판매원 일을 하고 있다면 이 4인 가족은 최대 4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PC방 등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최대 150만 원,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50만 원 지원금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지원되는 특별 돌봄 지원금을 더한 건데요. 만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까지 더하면 1인당 2만 원씩 총 6만 원을 더 받게 되어서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이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의 4배가 넘는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둘 있는 또 다른 맞벌이 가정인데요. 남편은 커피 전문점을, 아내는 방과 후 교사를 일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은 영업 제한 업종으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앞서 1차 때 아내가 긴급 고용 안정 자금을 받았다면 이번에 50만 원을 지급되는데요. 이 가족은 특별 돌봄 지원금을 포함해 모두 24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집합금지나 제한을 받지 않는 서점 등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약국 등 전문 직종과 복권 판매업 등 사행성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지급업종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9월 12일 오후 6시 뉴스특보에서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일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지원 대상을 매출과 업종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데도 지원을 못 받는 곳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전국에 유통되는 가방의 70%가 생산되는 서울 동대문 남평화 시장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급감하고 외국인 관광객마저 끊기면서 도매상이 줄인 이곳 상인들 대부분은 고사 직전의 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얼마 되지 않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데요. 소매상의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상 특성상 마진은 적은데 매출은 지원 기준인 4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상인들은 매출이 아닌 이익이 지원 기준이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았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유흥주점 업주들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헌팅 포차, 감성 주점 같은 업종은 물론 성격이 비슷한 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빈틈은 있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피해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꼼꼼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10일 오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정부가 4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일단 반기고는 있습니다만 피해를 만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면서 특히 지원금도 좋지만 임대료 감면처럼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서울 종로에서 25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근재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저녁 장사까지 접은 상황에서 들려오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에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다는데요. 모두 코로나19 상황을 힘들게 버텼는데 매출 감소도나 업종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근재 음식점 사장은
국가의 재난지원금 4차 추경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하지만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된다고 하면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생긴다고 말했는데요. 재정 형편상 전체 소상공인 지원이 어렵긴 하지만 아쉽다는 겁니다. 집합 금지 명령으로 아예 문을 닫아온 노래 연습장 업주들은 일회성 지원금보다 임대료 감면 지원금이나 임대료 체불에 따른 명도소송 방지 같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겐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존 자체가 최대 목표가 된 실정인데요. 그런 만큼 일회성 지원보다 사업 유지에 도움이 될 방안 마련을 바라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요즘 시청자들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9월 13일 오후 6시 뉴스특보에서는 각 가정의 구체적 예를 들면서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들어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했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을 이해할 수 있기에 매우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9월 10일 오후 6시 뉴스특보에서는 지원 대상을 매출과 업종 기준으로 구분하였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보도 내용도 현실을 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꼼꼼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한 마무리 멘트도 좋았으나 이와 함께 정책의 시간적, 재정적 한계 등이 언급되었다면 더 충실했을 것입니다. 9월 10일 오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지원금이 피해를 만회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를 전하면서 임대료 감면이나 임대료 체불에 따른 명도소송 방지 같은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의 주장도 전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원금에 대한 논의도 그 기준과 액수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의 모색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필요해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금에 대한 여러 쟁점 등을 명확하게 짚은 보도로 상당히 좋아 보였으나 이전에 지원금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해된 평가나 이후 이러한 형태의 지원금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마무리 멘트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9월 14일 오전 5시 뉴스특보에서는 수도권 등교 재개가 교육감 회의 후 결정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교육부는 수도권 등교 재개 여부는 지난 14일 전국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육부는 일단 기존 방침대로 20일까지 수도권 유, 초, 중, 고교는 원격 수업을 유지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수도권 거리두기 하향 조정에 따라 중소형 학원과 독서실은 오늘 14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면 다만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오는 27일까지 대면 수업 금지가 유지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학생과 학부모는 이 길고 지루한 원격 수업이 언제 끝날지, 언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결국 수도권 등교 재개 여부는 시도 교육감 회의를 통해 결정되게 되었는데요. 20일까지 원격 수업은 유지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기한 없이 등교를 제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다시 등교를 재개하고 대면 수업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결국 중요한 것은 감염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라는 것을 밝히고 학교에서는 집단으로 활동하게 되기에 좀 더 진화된 모습의 방역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9월 11일 오후 5시 뉴스특보에서는 며칠 전 인천에서 50대 가장이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치킨 배달 중 음주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가해자가 119 요청에 앞서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는 유족 측 주장이 나오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119 구급차가 황급히 달리며 도로에는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져 있고 각종 파편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으며 달리던 차량 등은 운행을 멈췄다고 전하며 사고를 낸 검은색 벤츠 차량은 중앙선 옆에 떡하니 서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인천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치킨 배달을 나섰던 50대 남성이 33살 여성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요. 당시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먹고 나간 마지막 배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해수욕장 인근에서 숙소를 잡고 술을 마시던 가해자는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피해자 유족 측은 가족이 한순간에 파탄났다고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유족 측은
가해자가 119 대신 변호사부터 찾았다는 목격담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의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함께 술을 마신 동승자이자 차주였던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며 김창룡 경찰청장은 해당 사고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가중처벌한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우처럼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다면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잘 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지난 14일 결국 가해자에게 인천지방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크다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4일 오후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음주운전으로 유족의 가슴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겼고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의 시행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막기에 부족해 보입니다. 음주운전의 피해와 그 예방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멘트가 다시 한번 필요해 보이며 깊은 상처를 받은 유족에 대한 위로와 공감이 필요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의 김예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13일에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 근래에 있었던 각종 정치, 경제 이슈와 달라진 생활 모습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의도 풍향계에서는 요동치는 가을 전국, 추미애 블랙홀에 빠지나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의 가을은 실현의 계절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작년 이맘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하며 가을 전국에 막이 올랐다는데요. 올 가을에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가을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고 소개됩니다. 이는 작년 12월 말 추 장관 인사청문회 때 처음 불거졌다는데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하고 수사가 착수된 뒤 부대장교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국면이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보수 야권은 이번 의혹을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고 있다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청년층의 민심이 이탈하는 모습 등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잘 정리해 주어 각각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과정이 적법했다고 보고 있으나 이슈가 커진 만큼 임기 말에 문재인 대통령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검찰 개혁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하다가는 전국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등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대정부 질문도 추 장관에게 이목이 쏠릴 것이라고 보는데요. 추 장관이 태도를 바꾸어 사과나 유감을 표할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한 주간의 기업 소식을 리뷰하는 기업 기상도입니다. 첫 번째 맑은 기업은 두산그룹인데요. 소재 기업 등을 팔아 부실의 핵심인 두산중공업에 1조 3천억 원 증자하고 대주주가 5,700억 원의 주식도 내놓는 등 자구 계획을 속속 성공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합병 예정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의 배달앱 결제액이 코로나 특수로 한 달 전보다 20% 늘어 사상 처음으로 1조 2천억 원이 넘었고 배달앱 가입도 힘들 정도로 성공대로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첫 흐린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카카오에도 정보 주면 계약 해지.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맺었던 문제된 조항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가 시작됐다는데요.
계약 해지를 두려워한 부동산 정보 업체들이 계약을 안 해 카카오는 결국 직접 사업 못하고 다른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며 공정위는 가징금 10억 원과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흐린 기업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관련 두 기업의 감정 싸움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두 회사의 소송비만 4천억 원대라고 합니다. 이어진 흐린 기업은 호텔 카지노 기업 파라다이스인데요. 관광산업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내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부 시설들은 휴장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속 회생하는 기업도 존재하지만 거시적으로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뉴스프리즘에서는 코로나19로 달라지는 추석 풍경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추석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정부는 일찌감치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했는데요. 이렇듯 우려가 커지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석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추모시설인 인천가족공원은 이번 추석에 문을 닫는 대신 온라인으로 성묘를 할 수 있게 했다는데요. 전국 곳곳에서도 언택트 성묘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절 선물 세트 역시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방역용품들이 선물 세트로 나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쇼핑 수요도 늘어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선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변화한 풍경을 마냥 기뻐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망원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송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사태 종식을 기다리며 생존을 목표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을 함께 봤는데요. 김예은 학생은 이번 명품 리포트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달라진 추석 풍경과 발걸음이 끊긴 상인들의 모습을 비춘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 맞추어 기존과는 다르게 변화한 문화가 흥미로웠지만 어려운 상황을 지나는 상인들의 모습에서 변화 속 어두운 이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의 김예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동료가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 법무장관은 교육, 현 법무장관은 군본부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영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습니다.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돕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함께 떨어지자 여권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추미애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을 했습니다. 먼저 이 여야의 최대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정치권의 입장을 우리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21대 국회의 첫
국회의 그 대정부 질문이 지난 14일 이제 정치 분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건으로 뭐 도배되다시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사실관계가 많이 분명해졌다면서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하면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그 불공정 특혜 논란의 최종 종착역은 이제 대통령이라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또 추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게 이르렀습니다. 추 장관은 아들의 이제 군복무 중 부당한 특혜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반복했고 또 이에 앞서서 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국민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라고 하면서도 검찰 개혁 과제에 있어서는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규정 위반 가능성을 일부 이제 인정하면서도 특혜는 아니다라고 해서 논란을 빚었었고요. 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군휴가 연장을 이제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검찰은 국방부를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고 메인 서버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의 이제 아들은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서 1, 2차 병가와 또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또 전 보좌관 등이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핵심적인 이제 쟁점은 전화를 건 인물이 이제 누구였는지 또 해당 전화가 단순 민원이었는지 아니면 뭐 청탁이나 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은 없었는지 여부 또 휴가 명령서 등 관련 서류의 누락과 또 규정 위반 논란 이 밖에 용산 자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 의혹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의혹을 외면한 채 결백 강조한 추 장관, 면죄부 수사 압박하나라고 밝혔는데요. 추 장관이 불리한 정황 등을 반박할 아무런 이제 근거 제시 없이 결백만 강조한 것은 검찰 수사팀의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면서 추 장관은 즉시 물러나야 하고 또 특별검사 등 독립적인 수사팀을 구성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이제 아들 탈영 의혹이 검찰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면서 본질은 피해가며 검찰 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추 장관과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코로나19 확산과 이제 경제 위기로 민생이 위기에 처한 때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이슈가 모든 이슈를 이제 빨아들이고 있어서 이제 안타깝다면서 지속되는 여야 대치로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검찰 수사를 신속히 실행해서 규명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의 해명은 어떠했는지 또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와 관련한 또 정치권의 반응을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국방부의 이제 해명은 이렇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등 국방부의 육군 규정에 비춰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 내부 전산망에 당연히 남아 있어야 될 휴가 명령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등 규정 위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언론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논란을 수사하는 이제 검찰에 대해서 이제 촉각을 곤두 세우면서도 이제 검찰이 수사력을 쏟는 사건을 제각각 다르게 조명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이제 전했는데요. 청와대가 밝힌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계획을 추 장관 아들의 의혹과 연결지으면서 검찰과 국방부 등의 입단속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수사 대상이 된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수사 책임자 등 수사팀이 사건을 덮으려는 사람들로만 채워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방부에 이어서 권익위와 또 보훈처까지 관련 정부기관들이 모조리 추미애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겨레 신문은
검찰이 이미 한 차례 조사했던 군 관계자들을 다시 재소환해서 조사하는 등 병가 관련 상황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휴가 승인 과정에서 추 장관이나 보좌관 등의 개입 등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엄정한 검찰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일보는 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에 무게를 싣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지만 이제 통역 부대에 선발되지도 않았고 또 용산 부대에 배치되지도 못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자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것입니다. 또 최초에 제기된 휴가 연장 특혜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묻기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방부에 대해서는 추 장관을 감싸기 위한 해명으로 조롱을 자초했다라고 이제 비판했습니다. 국방부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라고 꼬집으면서 이제 관련자들을 신속히 조사해서 의혹 투성이인 당시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번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당직사병의 증언을 비롯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언론은 현재 제대로 된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보도를 했는지가 궁금한데요. 혹시 보도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언론은 일제히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보자 보호는 보편적인 가치인데 최근 일부 어떤 여권 인사들이 추 장관의 엄호가 선을 넘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단독범이 아닌 것 같다, 또 공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이제 여권이 그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왔으면서 이번 일은 공익신고자의 신상 정보를 노출해 지지층의 마녀 사냥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정치적인 어떤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진보 언론에서도 추 장관을 무작정 감싸는 듯한 여당의 태도는 여론을 더욱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야당에 대해서도 과도한 정치 공방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사안을 정확히 다루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연이은 의혹을 검증 없이 이제 보도한 언론에 의해서 더 큰 의혹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혹 하나가 해명되면 이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또 그러면서 이슈를 덮는 그런 형국이 지속된 셈이죠. 추 장관 아들의 축하단 인턴 근무라던가 또 딸의 유학 비자 문제까지 나오는 등 의혹의 범위도 이제 점차 확대되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극심한 피로감을 줬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의혹 제기 초기에 이제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고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또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보다는 사실 확인이 안 된 단독 보도를 이제 앞세우면서 이슈를 선점하려는 보도 태도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신뢰받는 언론이 되려면 취재할 만한 내용을 좀 골라서 깊이 파고들고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하는 것부터 우선시돼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요. 이번 사안이 모든 전국을 빨아들이는 그야말로 블랙홀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로 시작된 정치권의 공방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개혁과제나 민생 법안 처리는 온데간데 없고 또 국정감사에서조차 정부 운영에 대한 어떤 견제와 감시 대신에 온통 이제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었습니다. 올해는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가 빨리 마무리돼서 소모적인 공방이나 여야의 어떤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는 것만큼은 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은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공정성 시비에 다시금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 논란이라는 것은 민감한 이슈인 만큼 특히 젊은 세대의 공분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언론이 이제 국민 정서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지적은 충분히 반영해서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과와 다른 이제 가짜 뉴스가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파적인 이해관계로 논란과 정쟁을 부추기지 말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어떤 본질적인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벤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